나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그 마을 근처에 가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곳을 떠난 다음 날부터 내 안에 무언가는 이미 망가져 있었다. 누군가가 내 안을 들여다본다면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 속에서 아직도 그날 밤에 소리만 맴도는 걸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소리는 너무도 작았고 너무도 분명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아주 긴 침묵 뒤에 다시 한 번. 마치 누군가가 내가 숨을 고를 때마다 그 박자에 맞춰 두드리는 듯했다. 그건 내가 경상남도의 한 조용한 마을로 내려간 지 사흘째 되는 날의 밤이었다. 서울에서 내려오며 들은 말로는 그 마을은 사람이 떠난 곳이라고 했다. 젊은 사람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고 남은 건 노인들과 잡초뿐이라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곳엔 나 같은 외지인들을 위한 민박집이 몇 군데 있었다. 나는 사진 일을 하며 지방의 오래된 건물이나 버려진 공간을 찍는 일을 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폐가 같은 데는 가지 마세요. 거기 사람들은 안 좋은 일 생긴다고 믿어요. 민박집 주인 아주머니는 내가 삼각대를 들고 나서는 걸 보고 그 말을 남겼다. 하지만 나는 그런 경고를 수없이 들어왔고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받아들인 적이 없었다. 사진은 조용할 때 찍는 게 제일 좋았다. 사람 없는 곳, 소리 없는 곳, 살아있는 기억이 묻혀있는 장소. 그런 곳이 내가 찾는 피사체였다. 마을의 끝자락에는 허물어진 초가집 하나가 있었다. 지붕의 절반은 이미 내려앉았고 문짝은 기둥에 겨우 걸린 채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 문에서 처음으로 그 소리를 들었다. 탁탁. 나는 귀를 의심했다. 바람에 밀려 흔들리는 소리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리듬은 일정했다. 무언가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때 나는 그 문을 바라보며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혹시 안에 노인이 살고 있는 건 아닐까? 혹은 내가 몰래 들어가려는 걸 알고 경고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손끝이 식어갔다. 나는 몇 발짝 물러섰다. 그리고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문이 아니라 내 뒤쪽, 바로 내가 지나온 길 쪽에서 탁! 탁! 나는 카메라를 꺼내들었다. 손이 떨렸다. 렌즈를 들이대는 순간 내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렸다. 찍지 마. 분명히 누군가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뒤를 돌아봐도 아무도 없었다. 바람도 멈춰 있었다. 나는 뛰었다. 민박집까지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마을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길가에 있던 개들은 짖지 않았고 바람은 나무를 흔들지도 않았다. 오직 내 신발 밑에 자갈 소리만이 내 존재를 증명하고 있었다. 그날 밤 민박집에 돌아와서야 숨을 고를 수 있었다. 문을 잠그고 카메라를 확인했다. 사진 몇 장이 찍혀 있었다. 초가집, 마을길, 그리고 이상한 한 장. 어두운 창문 너머로 무언가가 나를 보고 있었다. 형체가 분명치 않았다. 그저 희끄무레한 윤곽. 그런데 확대하자 확실히 보였다. 그건 사람의 얼굴이었다. 눈이 없었다. 그저 검은 구멍 같은 자리가 두 개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때부터 잠을 잘 수 없었다. 문 밖에서 계속 소리가 났다. 처음엔 발소리 같았다. 그 다음엔 손톱으로 긁는 듯한 소리. 그리고 낮은 숨소리. 다음날 아침 아주머니에게 말했다. 어젯밤에 누가 제 방 문 앞에 온 것 같아요. 아주머니는 잠시 멈추더니 담배를 피워 물었다. 그 집 봤지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녀는 한참을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 집 20해 전에 불났어요. 안에 살던 노인이 못 나왔지.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기억을 억지로 꺼내는 듯 떨렸다. 그때부터 그래요. 누가 그 근처 가면 꼭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 카더라.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다. 그 노인이 죽기 전에 그랬다더라. 문 좀 열어달라고 계속 두드렸다고. 그 말이 내 귓가에 남았다. 그리고 그날 밤 다시 그 소리가 들렸다. 탁탁. 이번엔 내 방 안쪽에서였다. 탁탁. 소리는 분명히 내 방 안쪽에서 났다. 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머리가 멍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눈앞은 어둡고 창문 틈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흘러들고 있었다. 나는 그 빛에 의지해 방 구석을 살폈다. 아무것도 없었다. 옷걸이, 여행가방, 벽에 걸린 오래된 거울, 그리고 카메라 삼각대. 그런데
그 삼각대가 조금 이상했다. 분명히 어제는 접어둔 상태로 벽에 세워뒀다. 그런데 지금은 카메라가 달린 채 나를 향해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셔터를 눌러봤다. 렌즈가 내 얼굴을 비추며 짧은 셔터음이 울렸다. 그 순간 스피커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다. 탁, 탁.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카메라는 녹화 모드였다. 나는 손을 떨며 재생 버튼을 눌렀다. 영상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내 방의 풍경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10초쯤 지나자 문이 살짝 흔들렸다. 누군가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런데 문고리 바로 아래쪽, 그 그림자 속에 희미하게 무언가가 있었다. 어깨, 팔, 그리고 손끝이 문을 더듬으며 천천히 움직였다. 그 손은 오래된 나무문처럼 색이 바랬고 살점이 벗겨져 있었다. 나는 카메라를 꺼버렸다. 숨이 막혔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때 거울이 흔들렸다. 살짝, 정말 살짝. 마치 안쪽에서 누가 밀고 있는 것처럼. 나는 그날 새벽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해가 뜨자마자 짐을 싸서 나가려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문이 열리지 않았다. 잠금 장치는 풀려 있었는데 손잡이가 움직이지 않았다. 밖에서 누가 붙잡고 있는 것처럼 딴했다. 나는 힘껏 잡아당겼다. 그 순간 문틈으로 바람이 스며들며 낮은 속삭임이 들렸다. 열어줘. 나는 그대로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뒤에서 또 들렸다. 탁탁. 이번엔 벽 안에서 무언가가 두드리고 있었다. 나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이건 꿈이야. 분명 꿈이야. 하지만 모든 감각이 너무 생생했다. 공기의 냄새, 벽지의 축축한 촉감,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소리까지. 이건 꿈이 아니었다. 겨우 아침이 되자 문이 열렸다. 아주머니가 복도에서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손님, 괜찮아요? 나는 문을 열며 숨을 몰아쉬었다. 아주머니의 얼굴이 참백했다. 밤새 무슨 일 있었어요? 방에서 소리 나던데. 나는 거짓말을 했다. 그냥 잠이 안 와서 좀 뒤척였어요. 그녀는 내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 방은 원래 잘 안 들여요. 왜요? 전에 묵던 손님이 이상하게 됐거든요.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 말이 내 머릿속에 맴돌았다. 이상하게 됐다. 나는 그 표현의 의미를 묻지 못했다. 그녀가 주방으로 돌아간 뒤 방 안을 다시 살폈다. 거울, 벽, 창문, 그리고 바닥 한쪽에 뭔가 젖은 자국이 있었다. 희미한 손자국 모양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마을을 다시 걸었다. 어제의 초가집이 방향으로. 햇살은 따뜻했지만 마을 공기는 차가웠다. 길가의 집들은 모두 문이 닫혀 있었고 사람의 기척이 없었다. 오직 논두렁 사이로 스산한 바람이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마을 끝에 초가집 앞에 서자 어제보다 더 낡아 보였다. 그런데 이번엔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조심스레 한 걸음 들어섰다. 공기 속에서 탄 냄새가 났다. 불에 그을린 벽, 검게 그을린 천장. 그곳에 낡은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다. 덮개에는 그을음이 묻어 있었고 희미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칼지 마시오. 그 글씨는 누군가 손톱으로 새긴 것 같았다. 나는 이상하게도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동시에 머릿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울렸다. 열지 마. 그 목소리는 분명 내가 어젯밤 들었던 그 음성이었다. 나는 그 상자를 바라보다가 손을 멈췄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다. 문 밖에 누군가 서 있었다. 그 얼굴은 태양빛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사람이었다. 그가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그 순간 그 그림자가 천천히 고개를 갸웃했다. 그리고 문이 닫혔다. 칸! 나는 그 자리에서 몸이 굳었다. 숨이 막혔고 머리가 멍했다. 문이 닫히자마자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호흡할 때마다 입김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내 옆에 있던 그 나무 상자가 스스로 열렸다. 상자가 열리자 처음엔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다. 그저 묵은 먼지와 나무 썩은 냄새 정도였다. 하지만 뚜껑을 완전히 열자 그 안에서 아주 짙고 축축한 냄새가 뿜어져 나왔다. 썩은 나무가 아니라 불에 그을린 살 냄새였다. 숨이 막혔다. 나는 입을 막으며 뒤로 물러섰다. 그 안에는 오래된 천조각이 몇 겹 접혀 있었다. 아주 정교하게 누군가가 무언가를 감싸듯 싸둔 모양이었다. 나는 손끝으로 그 천을 살짝 들었다.
그 아래에 하얀 뼈 조각이 보였다. 작고 가늘었다. 손가락이었다. 아주 오래된 사람의 손가락 뼈. 순간 천장 쪽에서 뭔가 떨어졌다. 까만 재였다. 그리고 그 재들 사이로 희미하게 손자국이 찍혔다. 벽 위에도 바닥에도 천장에도 모두 같은 방향이었다. 어디선가 안쪽으로 나를 향해 다가오는 방향으로 찍혀 있었다. 열었네. 누군가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나는 그대로 뒤로 넘어졌다. 바닥에 먼지가 일어났고 그 속에서 희미한 형체가 일어섰다. 그건 연기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했다. 어깨가 휘어 있었고 손가락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 형체는 나를 보며 천천히 다가왔다.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저 타는 냄새만이 점점 강해졌다. 나는 그대로 달려나왔다. 문을 박차고 나와 숨을 몰아쉬며 마을길로 뛰었다. 햇빛이 눈부셨지만 눈앞은 여전히 어두웠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귀에서는 탁탁 하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뒤돌아보니 초가집 문이 천천히 닫히고 있었다. 스스로 아무 바람도 없이. 그날 오후 민박집 아주머니가 나를 찾아왔다. 손님, 거기 갔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 어깨를 꽉 잡았다. 그 집 건드리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녀의 눈동자가 떨리고 있었다. 그 노인, 그 화재로 죽을 때 손이 그 상자에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다. 사람들이 그 손만이라도 찾으려고 그 불길 속을 헤맸거든요. 그 손가락이 문을 두드렸대요. 살려달라고, 누가 좀 열어달라고. 나는 몸이 굳었다. 머릿속에서 그 상자의 냄새, 그 소리, 그 손자국이 모두 얽혀 돌기 시작했다. 그럼 그 상자는 왜 그대로 둔 거예요? 내가 묻자 아주머니는 고개를 떨었다. 옮길 수가 없었어요. 그걸 건드린 사람은 다 죽었어요. 불에 타지도 않았는데 다들 밤에 문소리를 듣고 나가더니 다시 안 들어왔어요. 그 말이 끝나자 복도 끝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복도의 끝 창문이 닫혀 있었다. 바람이 들어올 틈도 없는데 커튼이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벽에 붙은 오래된 거울에 나와 아주머니의 모습이 비쳤다. 그런데 거울 속에는 우리 말고 한 사람이 더 있었다. 뒤에 어깨 너머로.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 얼굴, 그 형태, 눈이 없었다. 그 검은 구멍 2개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거울 속에서 천천히 손이 뻗어나왔다. 거울의 표면이 물결치듯 흔들렸고 그 손이 거의 밖으로 나올 듯했다. 나는 그대로 도망쳤다. 민박집 문을 박차고 나와 마을 입구까지 뛰었다. 숨이 가빠졌고 목이 말랐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지나온 길에 아무도 없었다. 개 한 마리조차. 모든 문은 닫혀 있었고 마을은 살아있는 듯 고요했다. 마치 내가 이미 이곳의 일부가 된 사람처럼. 해가 저물기 시작했다. 나는 버스를 기다렸지만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 길가에 서 있는 오래된 버스 정류장 표지판만이 바람에 삐걱댈 뿐이었다. 그때 등 뒤에서 아주 느린 걸음소리가 들렸다. 탁탁. 그 소리는 일정했다. 누군가가 내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림자가 점점 길어지는 게 느껴졌다. 발끝에서 무릎까지, 어깨까지, 그리고 결국 내 그림자 위로 겹쳐졌다. 나는 그때 알았다. 그 노인은 아직도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걸. 살려달라고 그 문을 누군가가 열어줄 때까지. 버스는 오지 않았다. 그날 해가 완전히 질 때까지 나는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핸드폰은 신호가 잡히지 않았고 시계는 오후 4시에서 멈춰 있었다. 분명히 하늘은 붉게 물들었는데 시계 바늘은 움직이지 않았다. 바람이 멈췄다. 그리고 다시 탁탁 그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정류장 맞은편에 초가집에서 봤던 그 문이 있었다. 말도 안 되게 그대로 옮겨져 있었다. 마치 마을 전체가 뒤섞인 듯다. 길은 같은데 건물의 위치가 달라져 있었다. 민박집이 있던 곳에는 작은 창고가 있었고 내가 처음 사진을 찍었던 나무길은 논으로 이어졌다. 모든 게 조금씩 어긋나 있었다. 그때 내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길 잃었지요? 나는 놀라서 돌아봤다. 노인이 서 있었다. 등이 굽었고 모자는 낡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이상하게 공허했다. 여기서 나가려면 길을 알아야 해요. 그는 그렇게 말하더니 내 옆에 앉았다. 이 마을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그럼 어르신은요? 나? 나는 떠난 적이 없지.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그날 이후로, 그날,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다. 그날이요? 노인은 천천히 손을 들어 논 건너편의 어두운 하늘을 가리켰다. 불이 났던 날,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도 안 열어줬거든. 그의 손끝이 떨렸다. 그래서 아직도 두드려요. 열릴 때까지. 나는 숨을 삼켰다. 노인의 눈을 마주치는 순간 그 눈동자 속에 무언가가 보였다. 작은 불빛, 그리고 그 안에서 문을 두드리는 그림자.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만하세요.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천천히 일그러졌다. 피부가 타들어가듯 갈라지고 눈이 꺼져 들어갔다. 열어줘. 그 말이 그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그리고 동시에 내 주변의 모든 문들이 민박집 문, 초가집 문, 심지어 버스 정류장의 표지판 아래 문양들까지 하나같이 두드려지기 시작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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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수백 개의 문이 동시에 두드려지는 듯한 소리. 그 소리가 마을 전체를 덮었다. 나는 귀를 막고 소리쳤다. 그만해! 하지만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대신 내 머릿속 어딘가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너도 그 문을 닫았잖아. 순간 기억이 번쩍였다. 불타는 집 앞에서 나는 분명 그 문을 봤다. 문 안쪽에서 누군가 두드리고 있었다. 그날 나는 그 문을 열지 않았다. 사진을 찍었을 뿐이었다. 그게 처음이었다. 경상남도의 그 마을, 폐가 갔던 초가집, 그때부터였다. 내가 이 마을에 다시 발을 들인 건 어쩌면 돌아온 게 아니라 아직 떠나지 못한 건지도 모른다. 나는 도로를 따라 미친 듯이 뛰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다. 집들이 늘어서 있었지만 모두 같은 집이었다. 지붕이 내려앉고 창문이 깨진 초가집, 그리고 그 문마다 안쪽에서 두드리는 그림자가 있었다. 탁! 탁! 열어줘. 그 목소리는 점점 내 이름을 불렀다. 민수야. 그 순간 발이 멈췄다. 나는 아무에게도 내 이름을 말한 적이 없었다. 민박집 주인에게도 아무도. 나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길 끝에서 불빛이 번지고 있었다. 초가집이 불타고 있었다. 그 불길 속에서 문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서 검은 형체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 얼굴에는 눈이 없었다. 하지만 입은 분명히 움직였다. 내가 열어달랬지. 나는 그때 스스로를 이해했다. 이 마을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다. 기억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다. 누군가의 죄책, 누군가의 망각, 그 모든 감정이 모여 형태를 이룬 곳.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여전히 열지 않은 사람으로 남아 있었다. 불길이 점점 다가왔다. 내 몸이 타는 냄새가 났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다. 대신 귀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렸다. 탁탁. 이번엔 내가 두드리고 있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안쪽에서 누군가 울고 있었다. 열어줘요. 제발. 하지만 그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그 안쪽의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몇 달 뒤였다. 나는 인터넷에서 이상한 글을 봤다. 경남 말률군 폐마을에 혼자 다녀온 사람 실종 글에는 낡은 흑백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초가집 문이 있었다. 그 앞에 남자가 서 있었다. 얼굴은 흐릿하게 가려져 있었지만 어딘가 익숙했다. 설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사람, 마지막으로 연락된 날짜가 8월 12일이라고 합니다. 그 글을 쓴 사람은 나와 같은 여행자였다. 낡은 마을, 오래된 건물, 버려진 공간을 찾아다니는 취미를 가진 사람. 그는 글 아래에 이렇게 덧붙였다. 사진 찍을 때 문이 열린 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진을 확대하니 문 안에 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댓글들은 대부분 장난처럼 달렸다. 포샵이네. 무섭게 왜 그래요? 하지만 나는 그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 문, 그 마을, 그리고 사진 속 남자가 들고 있던 카메라. 그건 내가 예전에 쓰던 기종이었다. 심지어 손목에 감은 끈까지 똑같았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글 작성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며칠 뒤 그 계정은 사라졌다. 그 일은 그냥 잊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내 꿈이 달라졌다. 매번 같은 장소에서 시작됐다. 버스 정류장, 정지된 시계, 그리고 문이 있는 초가집. 나는 꿈속에서 그 문 앞에 서 있었다. 안쪽에서 무언가가 두드렸다. 탁! 탁! 그 소리는 분명 누군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았다. 열어줘요.
처음엔 무시했다. 하지만 꿈은 매일 반복됐다. 열흘째 되던 날 나는 결국 문고리를 잡았다. 문이 열렸다. 안쪽은 불빛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불빛 속에서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익숙했다. 민수 씨. 그는 내 이름을 불렀다. 그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당신 어떻게 내 이름을? 그가 천천히 웃었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나는 비명을 지르며 깼다. 땀에 젖은 시트, 식은 손끝, 그리고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탁탁 소리. 마당 쪽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처음에는 착각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현관문, 방문, 벽, 그리고 내 머리맡 바로 옆. 탁탁.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이상하게 변했다. 거리를 걸으면 모르는 사람들이 내게 인사한다. 그 마을 다녀오셨죠?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도 그들은 내 눈을 보고 웃는다. 어디서 봤냐고 물으면 다들 같은 대답을 했다. 사진에서요. 인터넷에 올라왔잖아요. 나는 사진을 찾아봤다. 하지만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화면에는 한 줄의 문구가 떠 있었다.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 밑에는 낯선 댓글 하나가 남아 있었다. 사진은 사라지지만 사람은 남습니다. 며칠 뒤 나는 꿈속에서 또 그 문 앞에 섰다. 이번엔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그 안에는 수십 명의 그림자가 있었다. 그들은 모두 문을 향해 서 있었다. 그중 몇몇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몇몇은 불타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입에서 같은 말이 흘러나왔다. 열어줘요. 나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뒤에도 문이 있었다. 그 문도 또 그 뒤의 문도 끝없이 이어진 문들, 모든 문이 동시에 두드려졌다. 탁탁탁탁.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기억된 사람은 잊히지 않아. 나는 그 소리와 함께 깼다. 아직 새벽이었다. 침대 옆에 두었던 카메라가 자동으로 켜져 있었다. 셔터음이 났다. 찰칵. 그리고 화면에 사진이 나타났다. 문. 열려있는 문. 그 문 안쪽엔 나 자신이 서 있었다. 사람은 잊힌다고 믿는다. 하지만 어떤 기억은 공간에 남는다. 그 기억은 누군가의 손끝을 타고 다시 열리고 또 다른 누군가를 불러들인다. 그렇게 문은 닫히지 않는다. 기억이 또렷하게 남아있는 이유는 그날의 공기가 너무 생생했기 때문일 거예요. 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과 함께 우리는 경북 영주로 가족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머니가 꼭 가보고 싶다고 한 곳이 있었어요. 선비촌. 조선시대 양반 가옥들이 보존되어 있는 마을이었죠. 역사 체험도 할 수 있고 고즈넉한 분위기 덕분에 숙박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당시만 해도 저는 그런 전통 마을이 그냥 조용한 관광지 정도로만 느껴졌어요. 사람도 별로 없고 숙소도 전통 한옥이라니 신기하다고만 생각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조용함이 나중에는 왜 그렇게 무섭게 느껴졌는지. 차를 몰고 마을 입구로 들어서자 평소와는 다른 정적이 느껴졌어요. 마을 주변에 들판과 나지막한 산이 둘러싸여 있었고 바람은 불었지만 소리가 묘하게 뭉개져 있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도 저 멀리 지나가는 사람의 발소리도 이상하게 울렸죠. 아버지가 역시 시골은 공기가 다르다며 웃었고 어머니는 이런 데서 하루쯤 쉬면 마음이 정화돼 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차창 밖을 내다보다가 이상한 걸 하나 봤어요. 마을 어귀 쪽에 있던 오래된 표지판, 선비촌 민박 허가지역. 그 밑에 누군가가 붉은 페인트로 덧칠한 글씨가 있었어요. 밤에는 조용히 해야 합니다. 평범한 주의문처럼 보였지만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글씨체가 너무 불규칙했어요. 마치 누군가 급하게 긁어쓴 것처럼. 우리가 묵을 숙소는 마을 중간쯤에 위치한 오래된 한옥이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흙바닥 냄새와 함께 오래된 나무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나와서 우리를 맞이했죠. 그녀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인상이 무척 차분했습니다. 오늘 손님은 가족분들 뿐이에요. 다른 방은 다 비었어요. 그 말이 어쩐지 불안하게 들렸습니다. 마을 전체가 고요했거든요. 해가 지기 전인데도 사람들의 목소리나 아이들 웃음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방은 3칸짜리였어요. 중간 방에는 거실처럼 작은 탁자가 있었고 양쪽으로 침구를 깔 수 있는 온돌방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밤엔 마당 쪽으로 나가지 마세요. 바람이 좀 세요. 하시고는 무심하게 방문을 닫고 나가셨죠. 그 말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서 그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투가 이상했어요. 바람이 새서 나가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밤엔 마당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둘러 말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좁은 골목을 걷다 보면 전통 가옥 사이로 희미한 가로등이 한두 개씩 켜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비어있는 집들이 많았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주련이 걸려 있었고 문틈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한 곳은 문이 반쯤 열려 있었는데 안쪽이 깜깜해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었죠. 어머니가 닫혀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하시며 조용히 문을 밀어 닫았는데 그때 바람도 불지 않았는데 문이 덜컥하고 스스로 다시 반쯤 열렸습니다. 저는 그게 단순히 문이 뒤틀려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때 어머니의 표정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순간 입술이 하얗게 질렸어요. 밤이 깊어가자 마을은 완전히 정막에 잠겼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말한 대로 정말 바람이 세게 불기 시작했죠. 지붕 위로 바람이 스치며 끼익끼익 소리를 냈고 문풍지는 한 번씩 들썩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창문이 닫혀 있는데도 찬 공기가 얼굴에 닿았어요. 바람이 어디서 새어 들어오는지도 모르겠는데 누군가 아주 가까이에서 숨을 내쉬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잠이 들었고 동생은 휴대폰을 하다 꾸벅거리며 누워 있었어요. 저는 잠이 오질 않아서 천장을 바라보다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톡! 한 번, 다시 톡톡! 처음엔 나무가 팽창하면서 나는 소리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점점 간격이 일정해졌어요. 마치 누군가 규칙적으로 무언가를 두드리는 것처럼 마루 아래나 벽 쪽에서 나는 소리 같았죠. 저는 조용히 기울여 들었어요. 그 소리가 멈췄다가 갑자기 덜컥하며 문고리가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누구야? 작게 말해봤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잠시 후 문고리에서 손이 미끄러지는 듯한 쓱 하는 마찰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적. 저는 천천히 아버지를 깨우려 했지만 그때 창문 쪽에서 무언가 스쳤어요. 희미하게 보이는 그림자. 그림자는 천천히 창틀에 머물더니 고개를 숙인 것처럼 기울어졌습니다. 빛이 없는데도 윤곽이 분명했어요. 사람의 어깨선 같았죠. 그 순간 저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숨을 쉬면 들킬 것 같았어요. 그림자는 창문 밖에 서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가만히 우리 방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사람이라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조용히 웃고 있었을까요? 눈을 떼지 못한 채로 몇 초가 지나자 그림자가 스르륵 사라졌어요. 마치 뒤로 물러난 듯이 그제서야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 방 안에 남아있던 바람이 완전히 멎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지금 들려오는 정적 속에서 저는 여전히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이후로 그 마당에는 나가지 말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조금씩 알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햇살이 마당을 덮고 있었지만 기분은 전혀 개운하지 않았어요. 밤사이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도 눈밑이 컴해져 있었고 동생은 형 어제 너도 그 소리 들었어? 하고 물었죠.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애도 들었구나. 제가 대답을 망설이는 사이 아버지는 바람에 나뭇가지라도 부딪혔겠지. 겁먹을 필요 없어 하며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쩐지 억지로 보였어요. 아버지의 손등이 약간 떨리고 있었거든요. 아침밥을 먹으려 부엌으로 나갔을 때 마루 밑에서 바람이 스며 나오는 듯한 한기가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햇빛이 환하게 들어오는데도 그 한기는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아주머니가 아침상을 차리며 밤에 바람이 새서 추우셨죠? 라고 묻길래 저는 무심코 어젯밤 이야기를 꺼냈어요. 혹시 창문 쪽에 사람이 서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다른 투숙객이 있나요?
그녀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아마 그림자였을 거예요 하고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그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그림자라는 단어를 아주 조심스럽게 발음했어요. 마치 그 단어가 어떤 문을 여는 열쇠라도 되는 것처럼. 아침 식사를 마친 후 가족은 선비촌 내부를 둘러보러 나섰습니다. 고택들이 줄지어 있고 담벼락마다 오래된 한자 글귀들이 붙어 있었죠. 그중 한 벽에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문내 징숙, 문내 정숙. 문 안에서는 고요히 하라.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어제 봤던 그 붉은 경고문이 떠올랐어요. 밤에는 조용히 해야 한다는 말. 그게 단순한 예의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 무렵 어머니가 마을 기념품점을 들르자고 하셨어요. 그곳은 나무와 한지 냄새가 섞인 오래된 상점이었죠. 주인 할머니는 우리를 보자마자 반가운 듯 웃으셨지만 제 눈에는 그 웃음이 어딘가 불안하게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이 동네 처음 오셨죠? 하고 물으시더니 갑자기 작은 부적 같은 걸 건넸어요. 밤에 문단속 잘하세요. 이 마을은 오래된 혼이 많아요. 그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지만 가게를 나오자마자 부적을 가방 안 깊숙이 밀어 넣었죠. 괜히 이런 거 신경 쓰면 더 찜찜해. 그 말이 오히려 불안했어요. 그날 밤은 전날보다도 더 이상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방 안에서 가족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마당 쪽에서 쓱쓱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흙바닥을 긁는 듯한 소리였죠. 아버지는 고양이겠지 하며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흙바닥엔 발자국도 없었고 바람도 불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한참 마당을 둘러보다가 이상하네, 누가 불이라도 켰나? 저기 하고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마당 구석에 희미하게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기름등 불 같았죠. 그런데 그 불빛이 누군가 들고 있는 모양이 아니라 허공에서 부유하는 듯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말없이 그걸 바라보다가 아버지가 문을 닫으려는 순간 등불이 휙 하고 꺼졌어요. 그와 동시에 마당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저는 창문 틈으로 그 어둠을 바라보며 문득 어젯밤에 봤던 그림자가 바로 저 불빛 근처에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는데 어머니가 오늘은 불 켜놓고 자자 하셨습니다. 작은 스탠드 불빛이 켜져 있었고 우리는 각자 자리를 정리했어요. 그때 동생이 제게 속삭였어요. 형, 나 아까 낮에 마당에 사람 봤어. 사람? 누구? 흰옷 입은 할머니 같은 사람. 근데 발이 없었어. 순간 피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냥 옷이 흙에 가려진 거겠지. 그렇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한참 후 모두 잠들었을 무렵 저는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소리를 들었습니다. 탁, 탁. 어제와 같은 일정한 리듬. 이번엔 벽이 아니라 천장 쪽에서 들렸습니다. 누군가 걸어다니는 소리. 한옥이라 그런가 싶었지만 발소리는 천천히 우리 머리 위를 돌다가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드르르 문이 아주 천천히 열리는 소리. 저는 순간 몸을 일으켰습니다. 문틈 사이로 마당에 그림자가 비쳤어요. 그림자는 사람 모양이었는데 이번엔 분명히 보였어요. 고개를 약간 숙인 채 문틈 너머로 안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은 없었지만 그 시선이 느껴졌어요.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숨을 죽인 채로 그 존재를 바라보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나며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서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게, 그러나 분명히 여자였어요. 그날 새벽 마당에 있던 그 울음소리가 끝났을 때 저는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타는 냄새, 나무 타는 듯한 매캐한 냄새. 하지만 불이 난 것도 연기가 난 것도 아니었어요. 그 냄새는 마당 쪽에서만 났습니다. 아침이 되자 주인 아주머니는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밤까지만 머무시죠. 어머니가 놀라서 이유를 묻자 그녀는 빗자루를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집이 깨어났어요. 그 순간 제 등 뒤로 소름이 서늘하게 번졌습니다. 그 집? 우리가 묵고 있는 이 한옥을 말하는 건가요?
그날 밤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땐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낮에 했던 말, 그 집이 깨어났어요. 그 한마디가 온 가족의 머릿속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아버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TV를 켰지만 전파가 약했는지 화면에는 흐릿한 노이즈만 가득했어요. 어머니는 밥을 하려다 말고 계속 창문 밖을 힐끔거렸죠. 동생은 아무 말 없이 가방에서 부적을 꺼내어 방 구석에 조심스레 걸어두었습니다. 이상하게 오늘은 바람이 아예 안 불어.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아침까지만 해도 쓸려다니던 먼지가 멈췄고 대나무 숲에서 들리던 잎사귀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공기 자체가 멈춰 있었어요. 그 고요함이 이상하게 귀를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모두가 피곤한 듯 일찍 눕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불을 끄기 전 어머니가 낮게 속삭였어요. 오늘은 문 꼭 잠가. 창문도 다. 아버지는 그래, 별일 있겠어 하며 웃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죠. 저는 문고리를 2번, 3번 확인했습니다. 정말 단단히 잠갔어요. 불을 끄고 나자 방 안은 어둡고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벽 너머에서 무언가가 미세하게 울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귀를 대니 사람이 낮게 엎조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단어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반복되는 리듬이 있었어요. 기도 같기도 하고 중얼거림 같기도 했죠. 저는 몸을 일으켜 아버지 쪽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없었어요. 그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불을 켜려다 손이 떨렸어요. 아빠?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동생도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 아래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누군가 마루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들렸습니다. 조용히 해야 해. 낮게 울리는 남자의 목소리. 하지만 이상했어요. 그건 분명히 아버지의 목소리였지만 그 톤이 달랐어요. 낮게 깔린 울림, 그리고 숨을 길게 끌면서 내뱉는 말투. 저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마루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마당 쪽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바람도 없는데 문이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불빛이 아니라 희미하게 푸른빛이었어요. 마당 한가운데서 피어오르는 듯한 비현실적인 빛. 저는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며 울렸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마당 중앙에는 낮에 보지 못했던 돌무더기가 있었어요. 제 키 정도 되는 돌더미, 그 위에 하얀 천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 천은 바람도 없는데 살짝 들썩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무더기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었습니다. 눈은 감긴 채였지만 입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 집에 혼을 달래야 해. 이 집이 기억하고 있어. 그 목소리는 분명히 아버지였지만 그 말은 아버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달려가며 외쳤어요. 아빠 왜 그래요? 그 순간 아버지가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제가 알던 아버지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초점이 풀린 채 흙먼지와 섞여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미세하게 피가 번져 있었습니다. 돌려줘야 해. 그가 그렇게 중얼거리는 순간 돌무더기 아래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마치 밑에서 기어오르는 듯한 소리, 자갈이 부딪히며 흔들리는 소리, 그 안쪽에서 헉헉 하는 숨소리. 그건 명백히 살아있는 존재의 소리였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어요. 그만해요, 아빠. 거기서 나와요. 하지만 그때 돌무더기가 우두둑하며 무너졌습니다. 그 속에서 하얀 팔이 튀어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의 팔이었습니다. 시커먼 흙이 묻은 하얀 살결, 그리고 마디마디 부서질 듯한 손가락. 그 손이 천천히 뻗어 아버지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아빠! 그 순간 아버지가 눈을 부릅뜨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몸이 뒤로 넘어졌고 저는 정신없이 달려가 그를 잡아 끌었습니다. 차가운 손이 제 팔에 닿자마자 온몸이 저려왔습니다. 얼음물에 담근 것처럼. 겨우 힘을 줘서 아버지를 끌어당겼을 때 그 손은 다시 흙 속으로 스르륵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빛도 움직임도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와 동생이 뛰어나왔고 우리는 아버지를 부축해 방으로 들였습니다. 그는 기절해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파래졌어요.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울먹이며 묻자 저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마당 쪽에서 문이 천천히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드르르 쾅! 누가 닫은 걸까요? 우린 모두 방 안에 있었는데 그날 밤 아무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옆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떠나자. 오늘 아침 바로. 그 말이 끝나자마자 천장에서 툭 하고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하얀 천 조각이었습니다. 낡고 찢겨진 그 천에는 희미한 글씨가 쓰여 있었어요. 밤에는 조용히 해야 합니다. 그때서야 그 경고가 단순한 문구가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문을 열자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런데 그 바람에 섞여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 썩은 나무 냄새 같기도 하고 오래된 피비린내 같기도 한 냄새. 나는 무심코 코를 막았다. 여보, 이 냄새 나만 느껴? 아내는 고개를 갸웃했다. 냄새 아무것도 안 나는데? 그 말에 순간 소름이 돋았다. 진짜 아무도 못 맡는 냄새였다. 그날 밤 나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아이들이 방 안에서 자는 소리가 들렸고 아내는 깊게 잠들어 있었다. 그런데 창문 쪽에서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가. 거기서. 바람이 새는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귀를 기울일수록 분명히 단어였다. 마치 누군가 방 안에 있는 우리를 부르는 것처럼. 나는 조용히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다. 창문 바깥은 어둠뿐이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흰 무언가가 서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살짝 비치며 드러난 건 조선시대 복장을 한 여자였다. 머리엔 족두리를 하고 손엔 하얀 비단 손수건을 들고 있었다. 그 여자는 내 쪽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눈을 마주쳤다. 피처럼 붉은 눈동자였다. 나는 뒤로 물러서며 비명을 삼켰다. 눈을 깜빡이는 순간 그 여자는 사라져 있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밤사이 일어난 일을 아내에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아내는 웃어넘겼다. 당신 피곤해서 그런 거야. 우리 어제 길 막히고 운전 오래 했잖아. 나도 애써 고개를 끄덕였지만 방 안을 스치는 냄새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낮 선비촌 안쪽에 있는 전통 한옥체험관을 둘러보다가 나는 관리인으로 보이는 노인을 만났다. 그는 내 표정을 보자마자 말을 걸었다. 밤에 뭔가 봤나 보지? 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노인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방, 예전에도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어. 사람들이 자다 벌떡 일어나서 도망간 적도 있지. 그의 말이 끝나자 등골이 차가워졌다. 나는 무심코 물었다. 도대체 그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노인은 입술을 깨물었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거기 묵던 여인 하나가 옛날에 남편을 기다리다 목을 맸지. 그 이후로 밤마다 창문 밖에서 누굴 부른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제 밤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가, 거기서. 그게 나를 부르는 소리였던 걸까? 아니면 그 여자가 잃어버린 누군가를 아직도 찾고 있었던 걸까? 그날 밤 다시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자는 방 안 벽에서 스멀스멀 스며 나온 듯한 냄새였다. 나는 창문을 닫고 향초를 피웠다. 그런데 향초 불빛이 깜빡이는 순간 벽에 희미한 그림자가 비쳤다. 여자의 형체, 천천히 목을 꺾으며 웃는 얼굴이었다. 그때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창문 밖에 사람이 있어. 나는 얼어붙은 채로 뒤를 돌아봤다. 창문에는 아까 그 여자가 서 있었다. 이번에는 유리창 너머로 내 얼굴을 들여다보며 웃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거의 잠을 잘 수 없었다. 새벽마다 같은 냄새가 방 안을 맴돌았고 아이들은 악몽을 꾸며 중얼거렸다. 그 언니가 또 불렀어. 창문 열지 말래요, 아빠. 처음엔 단순한 상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가족 모두가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다. 아내도 어느 날 내게 말했다. 어젯밤에 누가 우리 집 문 앞에 서 있었어. 기침 소리가 들렸는데 문 열면 아무도 없었어. 그때 나는 직감했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다. 무언가 이 집에 붙어 있는 것 같았다. 밤이 되면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다. 방 안은 싸늘해지고 습한 냄새가 피어올랐다.
아이들의 숨소리 위로 누군가 걷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기이한 건 그 소리가 항상 천장에서 났다는 거였다. 천장? 이 낡은 한옥에 다락 같은 건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들렸다.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처럼 위에서 천천히 사람이 기어다니는 소리. 나는 손전등을 들고 천장을 살폈다. 도배지 틈 사이로 미세하게 틈이 벌어져 있었고 그 안에서 검은 머리카락 한 가닥이 나와 있었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다. 눈을 감으면 그 머리카락이 내 얼굴을 스치며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다. 다음 날 나는 관리인을 찾아갔다. 혹시 천장 위에 뭐 있나요? 사람이라도 살 수 있는 구조인가요? 그는 내 눈빛을 피하며 말했다. 그 방은 예전에도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사람이 있었어. 그 여자가 그 틈틈 사이로 내려다본다더군.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머리끝이 서는 걸 느꼈다. 그 여자가 누구예요? 예전에 죽었다는 그 여자요? 노인은 대답 대신 담배를 피워 물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그 여자를 하얀 신부라고 불러. 혼례날 신랑이 도망가서 그 자리에서 목을 맸다더군. 그 이후로 혼자 온 사람이나 가족 중 남자를 특히 따라다닌대. 그 말을 듣자 손끝이 떨렸다. 내가 방을 예약할 때 내 이름으로만 예약했던 게 떠올랐다. 아내도 아이들도 그 방에 묵은 건 나를 따라 들어간 셈이었다. 밤이 되었다. 비가 내렸다. 방 안은 눅눅했고 벽지는 조금씩 들떠 있었다. 아이들은 이미 잠들었고 아내는 기도하듯 손을 모은 채 누워 있었다. 나는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봤다. 그런데 그 순간 천장에서 물방울 하나가 떨어졌다. 맑은 물 같았지만 손에 떨어진 건 피였다. 진한 붉은색. 나는 손전등을 비췄다. 틈 사이에서 눈 두 개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삼키며 뒤로 넘어졌다. 그 눈이 천천히 움직이며 나를 쫓았다. 그리고 들려왔다. 그 목소리. 거기 있었구나. 순간 전등이 깜빡이며 꺼졌다. 암흑 속에서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천장에 언니 있어! 내려와요! 나는 본능적으로 아이 쪽으로 뛰어가 품에 안았다. 그런데 아내가 눈을 부릅뜨고 말했다. 여보, 창문 좀 봐. 창문에 하얀 얼굴이 붙어 있었다. 입이 귀까지 찢어져 웃고 있었다. 그 얼굴이 내 이름을 부르며 말했다. 같이 가자. 그날 못 간 혼례, 이제 함께 가야지. 나는 창문을 향해 달려가 커튼을 잡아당겼다. 하지만 손끝이 닿기도 전에 창문이 쾅 소리를 내며 저절로 닫혔다. 그리고 벽지가 갈라졌다. 틈 사이로 그 여자의 흰 손이 천천히 뻗어나왔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평범한 가족이 아니었다. 집안에는 항상 누군가가 함께 있는 것 같은 냄새와 소리가 섞여 있었고 아이들은 웃음을 잃었다. 그리고 나조차도 정신이 점점 피폐해져 갔다. 밤마다 나는 무언가를 들었다. 천장 위에서 들리던 발자국이 이제는 내 바로 옆까지 내려온 듯했다. 아내는 그때마다 내 팔을 붙잡고 떨었다. 여보, 나 지금도 들려. 누가 숨 쉬는 소리. 바로 내 옆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마르고 눈은 피곤에 절어 있었다. 그날 새벽 나는 잠시도 눈을 붙이지 못한 채 아이들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창가 앞에 작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긴 머리, 하얀 옷. 나는 온몸이 굳었다. 그 존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니, 돌리는 게 아니라 꺾였다. 부드러운 동작이 아니라 마치 무언가 부러지듯 딱 하고 소리가 났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번들거리는 눈동자가 나를 향했다. 나는 아이 쪽으로 달려가 불을 켰다. 그 순간 아무것도 없었다. 창문만 열려 있었고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창밖엔 안개가 깔려 있었다. 그때 아이가 속삭였다. 아빠, 그 언니가 밖에서 손 흔들어요. 나는 반사적으로 창문을 닫았다. 유리창 너머로 하얀 손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손바닥만한 게 아니었다. 어른 남자의 얼굴 크기만큼 큰 손자국. 창문이 끈적하게 젖어 있었다. 아내는 그날 짐을 싸자고 했다. 이제 안 되겠어. 애들까지 이상해지고 있어. 나는 동의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문이 열리지 않았다. 밖으로 나가려 하면 문고리가 미묘하게 반대 방향으로 당겨졌다. 누군가 밖에서 우리를 못 나가게 하고 있었다. 그날 밤 밖에서는 빗소리와 함께 낯선 소리가 들렸다. 쓱쓱 뭔가를 끄는 소리. 그리고 잠시 뒤 문틈 사이로 종이 한 장이 밀려 들어왔다.
젖은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신부가 기다린다. 그 글씨는 마치 손가락으로 쓴 듯 붉은색 얼룩이 퍼져 있었다. 아내는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오열했다. 이게 뭐야? 도대체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문을 열기 위해 발로 찼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스스로 끼익하며 열렸다. 비 냄새와 함께 어둠이 방 안으로 밀려들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얀 소복 차림의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말이 없었다.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발을 들며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그 발자국마다 바닥이 젖어들었다. 나는 숨을 삼키며 뒤로 물러섰다. 아내가 비명을 질렀다. 가지마! 눈 마주치지 마!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가 없었다. 그 대신 새까만 구멍 2개, 그리고 그 구멍에서 물이 떨어졌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다. 신랑님, 나는 몸이 굳었다. 그녀가 내게 손을 뻗었다. 그 손끝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정말로 얼음 같았다. 나는 반사적으로 아이를 품에 안고 뒷걸음질 쳤다. 그녀가 낮게 중얼거렸다. 그날 당신이 나를 버렸잖아. 그 순간 천장에서 또다시 무언가 떨어졌다. 이번엔 머리카락이었다. 검은 머리카락이 비처럼 쏟아졌다. 바닥은 금세 끈적하게 젖어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때 봤다. 머리카락 사이로 수많은 손이 기어나오고 있었다. 그 손들이 벽을, 천장을, 그리고 바닥을 휘감으며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나는 아이와 아내를 붙잡고 방문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문이 닫히지 않았다. 그 손들이 문을 바깥에서 잡고 있었던 것이다. 안 돼! 나가야 해! 아내가 소리쳤다. 나는 있는 힘껏 그녀와 아이를 밀어냈다. 밖으로 나가! 지금! 그 순간 손이 내 발목을 잡았다. 살아있는 듯 힘이 있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발길질을 했다. 그리고 그 손이 사라졌다. 밖으로 뛰쳐나온 우리는 비가 쏟아지는 마당 한가운데 멈춰섰다. 숨이 거칠게 차올랐다. 하지만 그때 뒤쪽에서 문이 닫히며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창문 너머로 그 여자가 서 있었다. 하얀 얼굴로 천천히 웃으며 입모양을 만들었다. 다시 올 거야. 그 말이 들리자 바람이 불었고 모든 불이 꺼졌다. 우린 결국 새벽이 다 되어서야 선비촌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비가 내리는 길 위로 차를 몰며 아내는 백미러만 바라봤다. 나는 손이 떨려 핸들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다. 아이들은 뒷좌석에서 잠든 듯 조용했지만 그 숨소리마저 불안하게 들렸다. 영주 시내를 벗어나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그제야 숨을 조금 돌릴 수 있었다. 이제 됐어. 이제 괜찮을 거야. 나는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스스로도 그 말이 거짓인 걸 알고 있었다. 아내가 천천히 말했다. 근데 뒤에 아직 누가 있는 것 같아. 나는 즉시 백미러를 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차 안에 서늘한 냄새가 스며들었다. 바로 그 냄새였다. 습한 피 냄새와 썩은 물 냄새가 섞인 듯한 그 집의 냄새. 내 등줄기를 식은땀이 타고 흘렀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창밖만 봤다. 고속도로 가로등 불빛이 스치며 차창에 반짝일 때마다 잠깐씩 뒷좌석 창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다. 머리카락 혹은 손끝, 눈을 깜빡일 때마다 사라졌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서울로 돌아왔지만 이상한 일들은 멈추지 않았다. 아이의 방에서 밤마다 누군가가 창문을 두드렸다. 톡, 톡, 톡. 규칙적인 소리였다. 아이에게 물었다. 무서워? 아이의 대답은 단호했다. 무서워요. 근데 그 언니는 날 사랑한대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서늘해졌다. 아내는 점점 말을 잃었다. 식탁에 앉아있으면 멍하게 허공을 바라봤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눈에 띄게 빠져 있었고 그 끝이 항상 젖어 있었다. 어느 날 밤 나는 불현듯 깼다. 거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부엌 수도를 잠그러 갔지만 수도는 멀쩡했다. 대신 냉장고 문 옆 벽지가 젖어 있었다. 손가락으로 문질러 보니 붉은 자국이 묻어났다. 피었다. 그 순간 안방에서 아이가 비명을 질렀다. 아빠! 언니가 여기 있어! 문을 열자 침대 위에 아이가 웅크려 있었고 그 옆에는 하얀 소복 차림의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그 손끝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달려들었다. 그만해! 내 가족한테서 꺼져!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는 여전히 없었다. 그리고 입을 벌렸다. 신랑님, 왜 약속을 어겼어요? 그녀가 손을 뻗자 공기가 일그러졌다. 모든 게 느리게 움직였다. 아내가 내 이름을 부르며 달려오던 그 순간 그녀의 몸이 휘청이며 거꾸로 뒤집혀졌다. 마치 무언가에 붙잡혀 공중에 매달린 듯했다. 나는 그 광경을 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발끝에서 천천히 피가 떨어졌다.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뒷문으로 달려갔다. 괜찮아, 괜찮아, 금방 끝날 거야. 하지만 그 말은 나 자신에게 하는 위로였다. 밖으로 나왔을 때 비가 내리고 있었다. 다시 그 냄새, 그 여자가 따라온 거였다. 골목 끝 가로등 아래에 그녀가 서 있었다. 머리카락이 젖은 채 땅에 흘러내리고 하얀 소복은 피로 얼룩져 있었다. 그녀가 입술을 움직였다. 당신은 도망칠 수 없어. 이건 우리 혼례야. 나는 아이를 꼭 끌어안고 뒤돌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속삭였다. 신부는 늘 신랑을 따라가. 그리고 그 순간 차가운 손이 내 어깨에 닿았다. 몸이 굳었다. 천천히 뒤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아이가 내 품에서 중얼거렸다. 아빠, 우리 옆에 언니 있어. 그날 이후 나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아내는 실어증에 걸렸고 아이는 지금도 밤마다 악몽을 꾼다. 영주의 그 선비촌은 지금 관광 명소가 되었지만 그 집은 여전히 문이 닫혀 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 집 근처 CCTV에 가끔 하얀 옷 입은 여자가 서 있는 게 찍힌다고 했다. 나는 아직도 가끔 그 여자의 목소리를 듣는다. 밤마다 이제 진짜 혼례하자. 그때마다 나는 귀를 막고 기도한다. 하지만 이상하게 기도문 끝마다 내 입에서 다른 말이 흘러나온다. 신부야, 미안하다. 그날 밤 나는 단 한순간도 그 길을 택했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때는 단지 지름길이라 생각했을 뿐이었다. 서울에서 강원도 쪽으로 가는 오래된 국도, 내비게이션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막힌 고속도로 대신 푸른색의 조용한 산길이 보였다. 차도 거의 없고 시간도 1시간 이상 단축된다. 그 문장 하나가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나는 친구의 결혼식이 열릴 강릉으로 향하고 있었다. 회사에서 늦게 퇴근한 탓에 이미 피곤이 몰려왔고 그 지름길이라는 산길을 선택한 건 솔직히 말해 무모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단지 조용한 길이겠지라고만 여겼다. 도로는 초입부터 이상할 정도로 어두웠다. 가로등이 드문드문 있었지만 그 빛은 노란색이 아니라 약간 푸른 기운이 섞인 빛이었다. 차 안 라디오에서는 도심의 교통 상황을 전하며 강원도 방향 정체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나는 스스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봐, 잘했잖아. 이렇게 뻥 뚫린 길인데. 그런데 이상했다. 한참을 달렸는데 도로 표지판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냉면이라든가 강릉 같은 표시는커녕 마을 이름조차 없었다. 심지어 휴대전화 신호도 끊기기 시작했다. 여기가 어디쯤이지? 나는 속도를 조금 늦췄다. 핸들 옆에 내비게이션 화살표가 제자리를 맴도는 것처럼 빙글빙글 돌아갔다. GPS 오류였다. 그때부터 도로 주변 풍경이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왼쪽은 깊은 숲, 오른쪽은 절벽. 하지만 그 절벽 밑에서는 희미한 안개가 피어올랐다. 아니, 안개라기보다는 김 같았다.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유리창에 하얗게 김이 서렸다. 히터를 켜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차 안이 점점 눅눅해졌다. 뭔가 곰팡이 섞인 흙냄새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내 등줄기를 따라 차가운 감각이 스며들었다. 창문 닫혀 있는데 냄새가 왜 들어오지? 잠시 후 전조등이 비추는 도로 끝에서 무언가가 번쩍였다. 반사판처럼 반짝이는 작은 빛. 나는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 빛은 사람의 눈이었다. 멀리서 웅크리고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일어나더니 도로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가로등 불빛 하나 없는 산길 위, 그 형체는 흐릿했지만 분명 사람의 모습이었다. 옷은 젖은 듯 축 늘어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얼굴을 완전히 덮고 있었다. 나는 경적을 눌렀다. 그러나 그 사람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버렸다. 얼굴의 윤곽이 너무 이상했다. 눈은 유리알처럼 반짝였고
입은 너무 넓게 찢어진 형태였다. 나는 급히 후진 기어를 넣었지만 바퀴가 헛돌았다. 도로 한쪽이 살짝 져 있었던 것이다. 그 사이 그 형체는 갑자기 사라졌다. 빛이 닿던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리며 창밖을 주시했다. 봤어. 분명히 봤어. 사람 맞았어. 그런데 왜 사라진 거지? 그때 조용했던 차 안에 툭 하는 소리가 났다. 뒤쪽 유리창이었다. 누군가 손끝으로 유리를 건드리는 듯한 소리. 다시 한번 툭. 나는 뒤를 돌아보지 못했다. 손끝이 떨려 핸들을 꽉 쥐었다. 아니야, 그냥 나뭇가지겠지. 바람이 불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창밖의 나뭇가지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공기가 너무 고요했다. 심지어 바람 소리조차 없었다. 툭. 이번엔 소리가 더 가까워졌다. 유리창이 아닌 뒷좌석 문 쪽에서 나는 소리였다. 나는 천천히 사이드미러를 봤다. 그 순간 사이드미러 속에 하얀 무언가가 스쳤다. 얼굴 같았다. 분명히 창문 바로 바깥에서 나를 들여다보는 얼굴. 입술이 천천히 열리며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이 분명하게 보였다. 가지마. 그때 차의 엔진이 꺼졌다. 불빛이 모두 사라지고 어둠이 차 안을 완전히 삼켰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시동 버튼을 반복해서 눌렀다. 제발, 제발. 그러나 아무 반응도 없었다. 그 사이 바깥에서는 끼익 하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젖은 흙 위를 누군가 맨발로 걷는 듯한 소리였다. 점점 가까워졌다. 운전석 바로 옆 창문 너머로.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러나 시야의 끝, 창문 위쪽으로 뭔가가 스치듯 지나갔다. 창문 위를 따라 천천히 움직이는 손자국. 내 손보다 훨씬 작고 마치 어린아이 손처럼 가늘었다. 차창에 남은 그 손자국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건 꿈이 아니야. 손끝이 핸들을 놓치며 무릎 위로 떨어졌다. 그 순간 조용하던 차 안에서 라디오가 스스로 켜졌다. 지금 시각은 밤 10시.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런데 말이 중간에서 끊기더니 이상하게 늘어졌다. 밤 10시에 에에 소리가 울리고 왜곡되었다. 마치 라디오가 아닌 누군가가 내 옆에서 따라 말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도어를 열었다. 그리고 산길 한가운데로 뛰쳐나왔다. 바람이 불지도 않는데 주변의 나뭇잎들이 동시에 흔들렸다. 그 모든 움직임이 나를 향하고 있었다. 나무들이 나를 보는 듯했다. 그때 차 뒤쪽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다. 내 차 트렁크였다. 트렁크가 스스로 열리며 안에서 하얀 무언가가 떨어졌다. 작은 천 조각이었다. 조심스레 다가가 확인하자 그것은 누군가의 교복상의 조각이었다. 그리고 그 안쪽에는 붉게 번진 글씨가 있었다. 돌아가면 안 돼. 나는 숨을 멈췄다. 손에 쥔 그 교복 조각이 아직도 따뜻했다. 누군가 방금 전까지 입고 있었던 것처럼 천 조각을 떨어뜨리자 손끝이 떨렸다. 습기가 스며든 흙바닥에 붉은 글씨가 천천히 번졌다. 돌아가면 안 돼라는 그 문장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바람에 흔들리며 내게 속삭였다. 이게 뭐야? 내 목소리가 공기 속에 묻혀버렸다. 소리가 이상하게 울렸다. 평소라면 산속이라 메아리가 생길 텐데 이번엔 울림이 아니었다. 오히려 내 목소리를 누군가 따라하고 있었다. 뭐야? 바로 뒤에서 똑같은 말이 조금 더 낮고 느린 톤으로 흘러나왔다. 나는 얼어붙은 듯 몸을 돌렸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공기가 달라졌다. 차가운 바람이 불지도 않는데 머리카락 끝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때 땅에서 희미한 흙냄새 대신 이상한 냄새가 났다. 젖은 먼지 그리고 오래된 향수 냄새. 그건 분명 사람의 흔적이었다. 누군가 여기에 있었다는 오래된 잔향. 나는 급히 차로 돌아가려 했다. 그런데 차가 사라져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보이지 않았다. 내가 분명히 세워뒀던 도로 위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전조등 불빛도 시동 꺼진 차량의 윤곽도 없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다. 하지만 어둠 속엔 그저 안개와 나무 그림자만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 순간 띡 자동차 문 잠금 해제음이 들렸다. 바로 내 오른쪽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나는 그쪽으로 몸을 돌렸다. 도저히 볼 수 없었지만 소리는 분명히 가까웠다. 거기 있지? 대답은 없었다. 대신 도로 저편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천천히 켜졌다.
하지만 그건 내 차의 빛이 아니었다. 불빛의 각도가 너무 낮았다. 마치 차가 도로 밑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그 빛이 조금씩 다가오더니 땅 밑에서 무언가 튀어나왔다. 차가 아니었다. 낡은 버스였다. 번호판은 찢겨 나가 있었고 버스 외벽에는 흙과 이끼가 덮여 있었다. 엔진 소리도 없이 버스는 미끄러지듯 내 앞에 멈췄다. 그 안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거렸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버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런데 맨 뒷좌석, 거기서 무언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흐릿하게 보였지만 하얀 셔츠와 단정한 머리카락, 교복이었다. 그리고 그 얼굴, 눈이 없었다. 검은 구멍 2개만이 마치 불에 탄 듯한 흔적으로 남아있었다. 그 형체는 입술을 움직였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나는 분명히 그 입모양을 읽었다. 가. 순간 버스 창문이 탕하고 흔들리며 깨어졌다. 유리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그 깨진 조각에 반사된 불빛 속에서 나는 내 얼굴을 봤다. 하지만 그건 내 얼굴이 아니었다. 눈밑이 검게 패였고 입술이 터져 있었다. 무언가에 질식한 사람처럼. 나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발끝이 뭔가에 걸렸다. 바닥에는 작은 표지판 조각이 묻혀 있었다. 터널 2km. 터널? 나는 그런 걸 지나온 적이 없었다. 하지만 표지판의 방향을 따라가야 한다는 이상한 확신이 들었다. 거기만 벗어나면 돼. 나는 표지판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걸었다. 몇 걸음 걷자 발밑이 미끄러졌다. 진흙이었다. 습기가 점점 심해졌다. 공기 중의 냄새가 달라졌다.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도 물소리가 들렸다. 철벅철벅 물 위를 걷는 소리. 그런데 이상했다. 내가 멈춰도 소리가 계속 났다. 누군가 내 뒤에서 같은 속도로 걷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다. 누구? 있어요? 대답은 없었다. 대신 바람에 섞여 희미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하... 그 소리가 내 바로 귀 옆에서 났다. 그리고 차가운 손이 내 왼쪽 어깨를 살짝 잡아왔다. 그 순간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다.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대신 바닥에는 젖은 발자국 2개가 또렷하게 찍혀 있었다. 어린아이의 크기였다. 그리고 그 발자국은 천천히 사라졌다. 마치 물이 아닌 피로 만들어진 것처럼. 숨이 막혔다. 나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숲은 끝이 없었고 안개는 점점 짙어졌다. 그리고 멀리 희미하게 터널 입구가 보였다. 나는 온 힘을 다해 그곳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터널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보통 차량이 다니는 터널이라면 소리의 반향이 있을 텐데 여긴 아무런 울림이 없었다. 입구에는 녹이 쓴 철문이 반쯤 닫혀 있었다. 그 위에는 오래된 표지판 하나가 매달려 있었다. 빠르는 터널, 1998년 사고 이후 통제 구간. 나는 얼어붙었다. 1998년, 그해 여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다. 학생들을 태운 수학여행 버스가 산길에서 추락했던 사고. 기사의 제목이 아직도 기억났다. 먼난 터널 앞 절벽, 버스 추락, 전원 사망. 손끝이 저려왔다. 방금 전에 본 버스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쳤다. 이끼, 깨진 유리, 하얀 교복, 그리고 돌아가면 안 돼 라는 그 글씨. 나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그때 터널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켜졌다. 누군가 손전등을 들고 있었다. 빛이 점점 가까워졌다. 사람이다.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이상한 점을 느꼈다. 그 불빛이 걸어오는 속도가 너무 일정했다. 마치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가 끌려오는 듯한 리듬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마침내 그 빛이 내 앞에 다다랐을 때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터널 안에서 나온 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건 교복을 입은 소녀였다. 손에 든 손전등은 깜빡거렸고 얼굴은 어둠에 묻혀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확실히 들을 수 있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이 길은 우리가 먼저였어. 그 말을 마친 순간 터널 안쪽에서 수십 명의 발소리가 동시에 울렸다. 메아리가 아니라 진짜였다. 그 소리는 점점 커지고 점 가까워졌다. 터널의 어둠 속에서 무언가들이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터널 입구 앞에서 나는 도망치지도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했다. 그저 그 자리에 붙박이처럼 서 있었다. 소녀의 말이 머릿속을 반복해서 울렸다. 이 길은 우리가 먼저였어. 그 한 문장이 현실을 완전히 뒤틀어버렸다.
내가 뒷걸음질을 치자 터널 안쪽에서 들려오던 발소리가 더 또렷해졌다. 딱딱딱 규칙적인 소리. 그건 마치 군인들이 행진하듯 완벽하게 일치한 걸음이었다.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그림자가 동시에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 중에는 남학생도 여학생도 있었다. 모두 교복 차림이었다. 눈동자가 없었다. 얼굴이 어둠에 가려진 게 아니라 정말로 없었다.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나는 정신없이 뒤로 물러섰다. 발밑에 흙이 미끄러지며 바닥에 손을 짚었다. 손바닥에 무언가가 묻었다. 끈적거리는 액체. 조심스럽게 코에 가져가자 피 냄새였다. 바닥 전체가 붉게 젖어 있었다. 그 위를 그들이 맨발로 걸어오고 있었다. 걸을 때마다 물 대신 피가 튀었다. 터널 안쪽에서 냉기가 밀려왔다. 겨울 바람처럼 차갑지도 않았다. 그건 숨이 얼어붙는 공기, 마치 살아있는 냉기였다. 그들 중 맨 앞에 서 있던 한 소년이 내 앞까지 다가왔다. 그의 교복에는 학교 이름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명오 고등학교. 어딘가 낯이 익은 이름이었다. 소년은 고개를 들었다. 눈이 없는 그 얼굴에서 입만 천천히 움직였다. 우린 돌아가지 못했어. 그 말이 끝나자 다른 학생들의 입도 동시에 열렸다. 못 돌아갔어. 못 돌아갔어. 소리가 겹쳐지며 터널 전체가 진동했다. 그들은 내게 손을 뻗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돌렸다. 산길로 다시 뛰기 시작했다. 발소리가 내 뒤를 따라왔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단 한 번이라도 돌아본다면 그들이 내 얼굴을 볼 것 같았다. 그리고 나도 그들과 똑같이 될 것 같았다. 숨이 목구멍에서 끊어질 듯 터져 나왔다. 그런데 이상하게 달려도 터널 입구는 멀어지지 않았다. 나는 분명히 밖으로 나왔는데 여전히 같은 곳이었다. 터널을 빠져나왔는데 왜 또 터널이지? 앞을 봐도 뒤를 봐도 같은 구조였다. 양쪽 끝에 붉은 불빛이 번쩍였다가 사라졌다. 마치 내가 그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머리를 감싸지며 중얼거렸다. 이건 꿈이야. 이건 진짜 아니야. 그런데 내 말이 내 귀로 들어오기 전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더딥혀졌다. 진짜야. 그건 분명 내 목소리였다. 하지만 방향이 달랐다. 내 앞쪽 어둠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건 나였다. 나와 똑같은 얼굴, 똑같은 옷, 똑같은 표정. 그 나는 무표정하게 내 앞에 서서 말했다. 너는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그 말에 나는 숨이 막혔다. 그 나는 고개를 천천히 갸웃하며 웃었다. 근데 이 길은 원래 돌아가는 길이 아니야. 여긴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걷는 길이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어. 아니야, 너도 선택했잖아. 가까운 길, 조용한 길, 아무도 없는 길. 그게 우리 길이었어. 그가 손을 들자 터널 벽면이 서서히 밝아졌다. 벽 전체에 수십 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마치 추모비처럼. 거기에는 N998 엉칠 10수년 고등학교 수학여행 사고라는 문구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벽에 새겨진 이름들 사이 맨 마지막 줄에서 나는 멈췄다. 거기엔 분명 내 이름이 있었다. 이재현 부대. 나는 숨이 막혀 말을 잃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 나는 지금 살아있는데. 그 순간 터널 위쪽에서 쿵 하는 소리가 울렸다. 먼지가 떨어지고 천장에서 무언가가 굴러내렸다. 그건 찌그러진 자동차 번호판이었다. 45는 88, 내 차 번호였다. 머리가 하얘졌다. 아니야. 내 차는 분명히. 말을 마치기도 전에 터널 벽면이 갑자기 흔들리며 화면처럼 바뀌었다. 그 안에는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내 차의 모습이 보였다. 내가 운전하던 바로 그 순간 창문을 통해 보이는 내 얼굴은 완전히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리고 화면이 멈췄다. 충돌 직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왜곡된 음성이 다시 들렸다. 밤 10시. 나는 귀를 막았다. 소리가 머릿속을 찢었다. 눈앞에 나는 천천히 웃으며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제 알겠지? 너는 이미 이 길을 한번 걸었어. 손끝이 닿는 순간 세상이 흔들렸다.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그리고 다시 들려왔다. 차량 경적, 라디오 소리, 빗소리, 바퀴가 물 위를 미끄러지는 소리. 눈을 떴다. 나는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차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다. 전조등이 산길을 비추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의 모든 일은 꿈처럼 사라져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꿈이었나? 하지만 계기판 시계를 본 순간 손끝이 떨렸다. 밤 10시 11분. 그건 사고가 났던 시간이었다. 그리고 뒷좌석 거울에 희미하게 사람 하나가 앉아 있었다. 하얀 교복, 젖은 머리. 그녀가 내 눈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이제 네가 우리 차례야. 그날 밤 이후로 나는 혼자 있을 때마다 이상한 감각을 느끼기 시작했다. 산속에서 느꼈던 그 냄새, 축축하고 썩은 낙엽 냄새가 가끔 내 방에서도 스멀거렸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향초까지 켜놨는데도 그 냄새는 분명히 거기 있었다. 처음엔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회사에서 야근을 하다 기간 늦은 밤 현관문을 여는 순간 그 냄새가 훅 하고 내 코를 찔렀다. 또 시작이네.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러다 신발을 벗는 순간 복도 끝에서 툭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정지했다. 아무것도 안 보였다. 하지만 그 소리 이후 아주 느린 발소리가 바닥을 긁으며 다가오는 것 같았다. 쓱쓱. 그건 사람의 걸음이라기보단 뭔가를 끌고 오는 소리였다. 나는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복도 끝을 비췄다.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플래시 불빛 아래 바닥에 진흙 자국 같은 것이 찍혀 있었다. 그것도 산길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짐승과 사람의 발이 섞인 듯한 이상한 형태였다. 숨이 가빠왔다. 이건 내가 상상하는 게 아니었다. 그날 산에서부터 뭔가 나를 따라온 게 분명했다. 그때였다. 내 뒤에서 톡톡톡톡 하고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커튼 아래로 길고 마른 손가락 같은 그림자가 천천히 스르륵 사라졌다. 그 순간 내 몸이 얼어붙었다. 창문은 10층이었다. 밖에는 아무도 있을 수 없었다. 나는 두려움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창문 밑 바닥에 흙이 묻어 있었다. 누가 올라왔던 걸까? 아니면 정말로 그것이 나를 따라온 걸까? 며칠 동안 나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불을 켜도 음악을 틀어도 어딘가에서 계속 낙엽 밟는 소리, 물기 섞인 숨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 소리는 내가 움직일 때마다 따라왔다. 방 안이 아니라 내 그림자 속에서 들리는 것 같다. 나는 정신과에 갔다. 의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라고 했다. 그런데 그날 밤 약을 먹고 잠이 들었을 때 꿈을 꿨다. 산길이었다. 그리고 그 불빛 없는 터널 앞에서 등 뒤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지훈아. 그건 분명히 나 자신이었다. 그 순간 눈을 떴다. 하지만 내 귓가엔 여전히 그 목소리가 남아 있었다. 점점 나는 현실과 꿈의 경계를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 엘리베이터 거울을 볼 때마다 내 뒤에 뭔가 서 있는 것 같았다. 처음엔 그냥 그림자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엔 그 그림자가 눈을 깜박이는 것을 봤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산길로 다시 돌아가 보기로. 무엇이든 거기서 끝내지 않으면 이건 계속될 거라고 느꼈다. 차를 몰고 새벽 2시에 출발했다. 서울에서 강원도로 향하는 그 길, 다시 그 고개를 넘어가며 나는 계속 백미러를 봤다. 뒷좌석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고개를 돌릴 때마다 조수석 시트가 살짝 눌려있는 것처럼 보였다. 누군가 앉아있는 것처럼. 라디오가 잡음으로 가득 찼다. 지지직 지익. 그리고 불현듯 라디오에서 익숙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지훈아, 왜 다시 왔어? 순간 브레이크를 밟았다. 차가 미끄러졌다. 엔진이 꺼졌고 모든 게 정적 속에 멈췄다. 그리고 창문 밖으로 어둠 속에서 낯익은 형체가 천천히 걸어왔다. 그건 산속에서 봤던 그 그림자였다. 이번엔 더 가까이 내 앞까지 와 있었다. 입이 없는 얼굴, 텅 빈 눈, 그리고 내 목소리로 말했다. 돌아가지 마. 나는 숨을 삼켰다. 그것이 내 목소리로 돌아가지 마라고 말했을 때 순간적으로 내 안의 모든 감각이 정지됐다. 귀가 멍해지고 심장은 멈춘 듯이 뛰지 않았다. 그 존재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빛도 표정도 없는데 이상하게도 내가 스스로를 보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건 거울을 보는 것과 달랐다. 나와 그것이 겹쳐진 듯 시야가 흐려지고 내 몸의 감각이 천천히 분리되어 가는 것 같았다. 나는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이 막혀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입만 벌린 채 그 형체가 다가오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 존재는 내 코앞까지 다가오더니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마른 가지처럼 뒤틀린 손가락 끝이 내 얼굴을 스쳤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어떤 장면들이 폭발하듯 스쳐갔다. 습한 산길, 그날 밤, 터널 앞에서 흔들리던 그림자, 내가 차에서 뛰쳐나와 달렸던 순간. 그리고 무언가가 내 뒤를 붙잡던 그 느낌, 그게 처음이 아니었다. 그 장면들 속에 내 어린 시절의 모습이 있었다. 강원도 외할머니 집, 밤마다 산에서 들리던 발소리와 할머니가 하던 말, 지훈아 해지면 산 쪽 보지 마라. 거긴 너 닮은 게 다녀. 기억이 이어졌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나 혼자 그 산길을 걸어 내려가다 넘어졌고 그때 누군가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 손, 지금 눈앞에 그것과 똑같았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뒷걸음질 쳤다. 너 뭐야? 그 존재가 고개를 천천히 기울였다. 그리고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나는 네가 버린 기억이야. 그 말과 함께 갑자기 차 안으로 바람이 몰아쳤다. 운전석 유리가 깨지며 파편이 얼굴을 스쳤다. 나는 급히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하지만 바깥 공기도 이상했다. 분명 새벽인데 하늘은 나처럼 희미하게 밝고 안개가 모든 걸 덮고 있었다. 그 속에서 나는 내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아니, 두 쌍이었다. 내가 멈추면 그것도 멈췄다. 내가 걷기 시작하면 그것도 따라 걸었다. 보이지 마. 제발. 나는 뒤돌지 않으려 했지만 안개 속 어딘가에서 내 목소리가 또 들렸다. 지훈아, 왜 도망쳐? 여긴 네가 온 곳이잖아. 그때 나는 깨달았다. 그 존재는 나의 과거, 그리고 내가 외면한 공포 자체였다. 그날 밤 산길에서 느꼈던 두려움, 그리고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내 안에 살고 있던 다른 나. 나는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다. 그만해, 나는 너 아니야. 그러자 안개 속의 목소리가 낮게 웃었다. 그럼 너는 누구지? 그 말이 끝나자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인 건 내가 몰던 차였다. 문이 열려 있었고 운전석 안에는 나 자신이 앉아 있었다. 창백한 얼굴, 피 흘리는 눈, 입은 벌어져 있었다. 그 나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다. 돌아가지 말랬잖아. 그 순간 내 시야가 하얗게 번쩍이며 모든 게 뒤틀렸다. 바람 소리, 안개, 차의 경적,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리고 나는 다시 터널 앞에 서 있었다. 시간은 되감긴 듯 새벽 1시 47분. 하지만 차는 없었다. 도로 위엔 진흙 묻은 발자국 하나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산속에서 봤던 것과 똑같이 짐승과 사람의 형태가 섞여 있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멀리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건 또다시 나였다. 지훈아, 아직 못 돌아갔어. 나는 그 소리를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지훈아, 아직 못 돌아갔어. 그건 마치 내 머릿속 안에서 울리는 것 같았다. 어디서 들려오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스스로 나에게 속삭이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귀를 막았다. 그만해. 그러나 손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네가 날 버려서, 네가 돌아오지 않아서 나 혼자 남았잖아.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건 단순히 소리가 아니었다. 내 가슴 깊숙한 어딘가에서 올라오는 감정이었다. 외로움, 죄책감,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리움.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안개는 여전히 짙게 깔려 있었고 주변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심지어 내 숨소리조차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도대체 넌 뭐야?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안개 속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그건 분명 사람의 형체였지만 걸음걸이는 자연스럽지 않았다. 발이 땅에 닿는 감각 없이 미끄러지듯 다가왔다. 그 실루엣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내 머릿속에서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씩 깨어났다. 초등학교 시절 산속에서 길을 잃었던 날, 밤이 깊어가며 울던 나에게 누군가 손을 내밀었다. 괜찮아, 무섭지 않아. 내가 같이 있어줄게. 그때 그 목소리, 그 온기, 그게 지금 내 앞에 존재였다. 설마? 나는 믿을 수 없었다. 그 존재는 천천히 내 앞에 섰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너 나 버렸잖아. 난 혼자서도 괜찮아라며 날 산속에 두고 갔잖아.
나는 숨을 삼켰다. 기억이 선명해졌다. 그날 어른들이 날 찾으러 오자마자 나는 울면서 달려갔다.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때 내 곁에 있던 건 사람이 아니었다. 내 외로움이 만들어낸 상상의 친구였다. 그 아이. 내가 나를 잊는 순간 난 그 산속에 갇혔어. 그 존재가 천천히 손을 줬다. 손끝에서 검은 안개가 피어올랐다. 그래서 널 부른 거야. 같이 가자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넌 현실이 아니야. 넌 그냥... 그럼 왜 아직도 날 기억하니?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존재의 눈이 번뜩이며 나를 향해 다가왔다. 돌아가지 마. 이번엔 같이 가자. 그 순간 온몸이 묶인 듯 움직이지 않았다. 숨이 막혔다. 눈앞이 깜깜해지고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시야 속에서 터널 입구가 보였다. 산길의 그 터널. 그곳으로부터 어두운 그림자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사람 같은데 사람 아닌 존재들. 그들의 얼굴은 모두 나였다. 웃는 나, 우는 나, 피 흘리는 나. 수십 수백 명의 나가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때 문득 깨달았다. 그 산길, 그 냄새, 그 소리 모두 내가 만든 거였다. 내가 외면했던 기억, 두려움, 분노가 모여 만들어낸 공간. 그 순간 터널 안쪽에서 강한 빛이 새어나왔다. 마치 새벽 햇살처럼 따뜻하고 눈부셨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러자 그림자들이 나를 붙잡았다. 가지마. 여긴 네가 있어야 할 곳이야. 나는 마지막 힘을 짜내 속삭였다. 미안해. 하지만 나는 살아야 해. 그리고 그대로 빛 속으로 뛰어들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병원 침대 위였다. 옆에는 간호사와 경찰이 서 있었다. 그들은 말했다. 차가 절벽 밑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기적이에요. 살아계신 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목에는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다. 마치 누군가 강하게 붙잡았던 것처럼.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맑고 햇살이 따뜻했다. 하지만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 뒤로 아주 희미하게 노란색 점퍼를 입은 아이가 웃고 있었다. 그 아이는 입모양으로 말했다. 다음엔 잊지 마. 그리고 스르르 사라졌다. 나는 한동안 창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제야 모든 게 조용해졌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그 산의 냄새가 남아 있었다.